오늘의 마지막 강의 시간이죠.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203페이지에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하고 나오죠. 203페이지 기본서 거기 있는 내용부터 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관한 내용인데 수용 사용 방식은 이때 수용과 사용의 차이가 뭐라 그랬죠? 수용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얘기는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수용이 필요하다 그랬었죠. 공익사업이 아니면 수용할 수 없다는 걸 전번에 말씀드렸었고, 또 공익사업에선 그 대상 토지, 공익사업이 시행될 대상 토지는 수용 대상이고, 즉 소유권을 강제로 뺏는 것이고, 그 인접한 토지는 재료적 시장 또는 임시 통로로서 일시 사용만 할 수 있다 그랬죠. 이때 수용이란 소유권을 강제로 뺏는 거고, 사용이란 점유권을 일시적으로만 사업 시행 기간 동안 뺏는 것, 이게 수용과 사용이라 그랬었습니다. 둘 다 공통점은 강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 강제성이 있다는 것, 이것이 공통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용이란 말 옆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붙는다? 사용이란 말이 반드시 같이 붙어 다닌다. 그래서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란 말을 쓰죠. 그러면 누가 수용할 수 있을까? 조합을 제외한 모든 시행자는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조합은 수용할 수 없죠? 조합은 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만 할 수 있다 그랬지 수용 방식으로는 못한다고 그랬잖아. 자기들끼리 모여서 조합을 설립해서 자기들 땅을 자기들이 강제로 사겠다? 그 무슨 지사를 지가 깎아먹는 이런 날강도 같은 건 없습니다. 따라서 조합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개발 땅을 지들끼리 나눠 갖는 환지 방식만 가능하지 조합은 수용 방식으로 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조합을 뺀 나머지 모든 시행자는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때 모든 시행자라고 그랬는데 그중에 특히 민간 시행자들, 민간 시행자, 아까 누구 빼고 국가, 지방단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요거를 공공시행자라고 그랬었죠. 걔들을 뺀 나머지들, 그걸 민간시행자라고 하고, 그 민간시행자들은 뭐가 필요하다? 토지 면적 3분의 1상을 소유하고 토의사 총수 2분의 1상의 동의까지 받아야 비로소 민간시행자는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민간시행자는 처음부터 토지를 수용하는 건 안 됩니다. 일단 면적 3분의 1상을 소유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면적 3분의 1을 소유했다는 얘기는 남은 면적 얼마 남았죠? 3분의 1. 그거는 무슨 권을 주겠다?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면적 3분의 2상을 일단은 소유를 하라. 그러면 남는 건 토지사 총수 2분의 1상의 동의를 받으면 그때는 면적 3분의 1상을 소유했으니까 남는 땅 3분의 1 있죠? 그거에 대해서는 수용권을 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면적 3분의 1상을 소유하고 토지사 총수 2분의 1상의 동의를 받을 때 민간 시행자는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한다는 것, 그렇게 기억하죠. 자, 수용 사용에 관해서 특별한 예외가 있습니다. 특례. 원래 수용에 관해서는 우리 법에 뭐라고 됐다냐? 여러분들 기본서 어딜 볼까요? 이번 27회 시험 문제 났던 지문입니다. 203페이지. 맨 밑에 보면 공익사업법의 특례라는 게 나오죠. 공익사업법이 뭐였었더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바로 토지 등의 수용에 관련된 기본법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바로 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가보시면 수용에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다. 그런데 특히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돼서 수용에 관련된 걸 도시개발법에서 별도로 두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수용에 관한 일반법이 무슨 법이라고 했죠? 공익사업법. 그거에 대해서 특히 도시개발사업에 관련된 수용에 관해서는 도시개발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203페이지 맨 밑에 쪽에 보시면 공익사업법 특례에서 1번 의에 보시면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말뜻이 무슨 뜻이다냐? 자, 수용에 관해서 원칙은 무슨 법을 적용한다? 공익사업법을 적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무슨 법에서? 이 법, 도시개발법에서 수용에 관해서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도시개발법에 있는 걸 우선 적용하라는 뜻입니다. 결국 수용에 관해서는 도시개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걸 먼저 적용하고 거기 없는 나머지들 외에는 이거에는 어디로 간다? 공익사업법에 있는 걸 준용하라 이 소리입니다. 그 말이 따라서 공익사업법보다는 도시개발법에 있는 수용에 관한 게 더 우선 적용합니다. 그럼 특별한 예외죠. 그게 우선 적용하는 게 특별한 예외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공익사업법보다는 특별한 예외가 몇 가지가 있다? 여기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사업인재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사업인재 및 고시 의제라고 되죠.
사업인접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거 전번에 국토법에서 강의할 때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에서 특례가 있었거든요.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도로 만들고 공원 조성하고 학교 짓는 사업 할 때도 그때도 특례 있었어요. 그때 공익사업법에 보면 시행자가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이 무슨 사업임을 공익사업임을 국토교통부장이 인정해주고 그걸 관부에다가 고시하면 그때부터 시행자에게 뭐가 생긴다?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이걸 보고 말한다? 사업인접 및 고시라고 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사업인접 및 고시란 공익사업이라는 걸 국장이 인정해주고 그 사실을 관부에다가 고시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때부터 뭐 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사업 시행자한테 생기는 거다 얘기입니다. 근데 이 법에서는 국장한테 그 사업인정 신청해서 사업인정 받으러 가야 됩니까? 여기는 안 가도 된답니다. 그럼 뭐만 있으면 돼?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사업 시행자가 뭐 하는 순간? 고시하는 순간 그때부터 뭐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사업인접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답니다. 결국 국장한테 공익사업이라는 걸 인정받으러 갈 필요가 없이 사업 시행자가 뭐만 했다?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하였다. 무슨 말이죠? 이 안에는 땅 중에 어떤 땅을 수용할 건지 그 세부적인 목록들, 요 땅 필지, 각 필지별 세부 목록을 작성해서 이게 수용 대상이 되는 땅들입니다라고 고시하면 그게 세목고시라고 그래.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했다. 줄여서 세목고시라고 하는데 그 세목고시가 있으면 그때부터 국장한테 따로 사업인정 안 받아도 그 사업인접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이때부터 수용권이 생깁니다. 그런데 국토법에서는 언제부터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죠? 즉 사업인접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시점이 언제 있었죠?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때는 국토법에서는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때부터 사업인접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근데 여기는 언제다? 아니야. 세목고시가 있어야 그때부터 사업인접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지.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는 여기는 틀린다는 거 대단히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재결신청이라는 게 뭐죠? 일단 공익사업법에서는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등의 보상 여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인접 및 고시가 있었던 날부터 1년 내내 관할 토지 수용에다 보상금의 결정을 해달라고 신청하는 걸 재결신청이라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꼭 사업 인접 및 고시가 있었던 날부터 1년 내에 재결신청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된대. 1년 날 필요 없대. 언제까지만 돼? 도시개발 사업시행기간 종료일까지만. 도시개발 사업시행기간 끝나는 날까지만 뭐 하면 돼? 재결신청 들어가면 되지. 굳이 1년 내 할 필요 없다라는 특별한 예외가 특례가 있다라는 두 가지 그것만 기억합니다. 자, 토지를 보상비를 주는데 현금으로 드리는 게 원칙입니다. 보상에 관한 거니까. 근데 여기는 뭐로 주겠답니까? 아니래. 토지를 주겠다고 토지나 또는 건축물로 주겠다고 약속하는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답니다. 토지나 건축물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원래 종전했던 땅을 새로 개발해서 새로운 땅으로 만들어서 뭐로 줘야 되는데 그때는 개발되는 땅을 보상비를 현금으로 주는 게 맞죠. 왜? 수용 방식이니까 보상비 현금으로 줘야 되잖아. 근데 토지 소유자가 뭐라고 합니까? 저는요 보상비 받는 거 현금으로 받고 싶지 않은데요 그럽니다. 왜요? 그랬더니 평생 저는 50년간 이 땅에서만 살아왔는데 저보고 보상비 받고 이 땅을 떠나라고요? 딴 데로 가라고요? 저는 다른 지역에 가서는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딴 데 가서 살면 숨 막혀서 아마 죽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여기 있는 땅 보상비 현금으로 주지 마시고 나중에 개발이 끝나고 나면 조성된 토지 건축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로 그 땅값에 해당하는 것만큼 저한테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그때는 그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뭐로 주겠다?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데 그 채권을 뭐라고 한다? 토지 상환 채권이라고 한단다. 상환이라는 건 갚는다는 뜻이거든요. 토지로 갚겠다고 발행한 채권, 토지로 상환했다고 발행한 채권,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누가? 사업시행자가 발행할 수 있죠. 그때 얼마까지만 발행이 가능하다?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만 지급한다 그랬습니다. 그때 일부란 분양대상 토지 건축물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분양대상 토지 건축물의 2분의 1까지만입니다.
그럼 여기 전체 분양하고자 하는 토지 건축물이 있을 건데 그 중에 2분의 1까지는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토지상한 채권으로 발행해도 좋고 그럼 나머지 2분의 1 이상은 뭐로 주라는 얘기야? 현금으로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전부가 다 토지나 건축물을 원해서 토지 수요자들이 다 원하기를 토지 건축물을 다 원했어. 여기는 만약에 1000명 있다면 1000명이 다 토지로 달래. 건축물로 달래.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건 환지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건 수용 방식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왜? 새로운 대지 건축물을 만들어 주세요. 토지 건축물 주세요. 그건 환지 방식이죠. 따라서 이건 토지상한 채권은 전부를 갖다 분양 대상 토지 건축물 전부를 토지상한 채권으로 발행은 안 되고 2분의 1 이상은 현금으로 드리고 나머지 2분의 1 이하까지만 토지상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더라.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마음대로 발행하는 게 아니라 토지 수요자가 원할 때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수요자가 원하지 않으면 강제 발행은 안 된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 특히 누구는 민간 시행자들은 토지상한 채권을 발행하려면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급보증이 뭐죠?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토지 수요자들에게 이제 수용 방식이니까 보상비를 줘 나갑니다. 이분한테는 현금 드렸어. 옆에 있는 분한테는 현금 드렸어. 근데 저분은 현금을 원하지 않고 나중에 조성되는 땅으로 달랍니다. 토지로 달랍니다. 그럼 저분한테는 나중에 땅으로 줄게요라는 뭐 준다? 약속 증서를 발행하는 거죠. 종이 쪽지를 주는 겁니다. 거기다 뭐라 써 있어? 나중에 당신한테는 요 얼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토지를 주겠습니다라는 약속 증서를 발행하는 거잖아. 이거 뭐죠? 종이 쪽지를 주는 겁니다. 사실은 토지상한 채권은 종이잖아요. 이거 주는 겁니다. 자, 그랬다가 나중에 안 만들어주면 저분은 현금도 못 받고 땅도 못 받고 뭐가 된다? 병신되는 거죠. 요지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행자가. 따라서 사업시행자 중에 특히 누구는 민간 시행자는 못 믿겠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민간 시행자들은 토지상한 채권을 발행하려면 발행은 할 수 있는데 발행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지급보증을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지급보증이 뭐죠? 자기들이 나중에 토지 건축물로 못 만들어주면 대신 만들어주겠다는 보증인을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그 대신 만들어주는 자가 누구죠? 바로 은행, 보험회사, 공제조합 이 셋입니다. 은행,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아가지고 이건 건설산업기부법에 나오는 건설산업기부법에 나오는 공제조합이야. 얘들의 지급보증을 받아서 나중에 누가 못 만들어주면 민간 시행자가 토지상한 채권을 발행해놓고 나중에 약속한 대로 그런 토지나 건축물을 못 만들어주면 대신 만들어주겠다는 보증을 세운 후에나 발행할 수 있다는 거 중요한 겁니다. 그것까지 기억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시행자 그랬습니다. 이 시행자는 민간 시행자나 그냥 시행자야? 모든 시행자입니다. 즉 민간 시행자는 공공시행자는 따지지 않고 누구를 제외한 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지는 발행계획 작성하지 않아도 돼. 지정권자를 뺀 나머지 모든 시행자들은 발행계획을 작성해서 누구한테 가져간다? 미리 지정권자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발행하겠습니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서가 발행계획인데 그걸 작성해서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 이때 시행자는 민간 시행자, 공공 시행자 다 들어갑니다. 결국 지급보증을 받아야 되는 건 민간 시행자만 받고 발행계획을 작성해서 승인받으러 가는 건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지가 시행자인 경우만 빼고는 나머지들은 다 발행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때 발행하는 방법은 기명식 증권으로 발행합니다. 기명식이 뭐죠? 기명, 이름을 기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명과 주소를 적어가지고 그걸 발행하도록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다만 기명식 증권을 발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왜 그러더냐? 이전 양도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즉 너한테 주겠다니까 이름을 써서 주는 거죠. 그런데 기명식 증권은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이전 양도가 안 되는데 이 토지상한 채권만은 타인에게 이전 양도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또 중요한 겁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자, 원래는 토지상한 채권은 뭐 주는 거죠? 보상비예요. 이거 보상이에요. 보상비. 근데 보상비를 뭐로 주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보상비를 주는 게 아니고 조심하세요. 현금 보상이 아니고 뭐로 주겠다는 얘기야? 나중에 조성되는 토지 건축물을 주겠다는 보상이잖아. 그러면 현금 보상 대신에 어떻게 토지 건축물을 주겠다고 했으니까 어차피 당장 그 토지산 채권을 받은 사람이 조성되는 기간 동안 토지 건축물이 만들어지는 기간 동안에 뭐 하는 수가 있어? 갑자기 현금이 필요해질 수가 있잖아. 그럼 이 사람은 그걸 팔아서 뭐 하라는 얘기야? 현금화 시켜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처음부터 보상비는 현금으로 주는 게 맞았는데 너는 토지건축으로 원했으니까 토지건축을 주겠다고 약속증서를 발행해놓고 나중에 그 약속증서 팔아가지고 다시 현금화 시키는 거 어차피 보상비 받은 거니까 그렇게 시키는 건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토지산 채권은 김영식 채권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뭐 할 수 있다? 이전 양도가 가능한 채권이라는 거 그거를 기억합니다. 그럼 이전했으면 넘겨받는 사람을 뭐란다? 취득자. 예, 토지산 채권을 넘겨받는 자를 말한다? 취득자. 그 취득자는 자기의 성명과 주소를 어디다 기재해달라고? 토지상 채권 원부에 기재해달라고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잘 봐요. 내가 누구다? 사업시행자입니다. 자, 이걸 여기다 한번 쓰면서 해보실게요. 자, 여기 갑이라는 사람은 누구다? 사업시행자입니다. 이게 이제 사업시행자야. 사업시행자가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누구한테? 을이라는 사람에게 뭐였죠? 토지상한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토지상한 채권. 이 사람이 뭐죠? 토지 소유자입니다. 이 토지 소유자에게 바로 토지상한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근데 이 을이 뭐 하고 싶다는 얘기야? 그걸 다시 현금이 필요해가지고 토지채권을 다시 병한테 뭐 했습니까? 그걸 양도를 했습니다. 이전 양도했다는 얘기죠. 그럼 병한테 넘겨받으면 이 채권에 대해서 병 자기께 되는 시점은 언제냐는 얘기입니다. 자, 원래 토지산 채권은 뭐죠? 동산입니다. 동산은 어떻게 하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죠? 원칙적으로는 점유 이전입니다. 즉 을이 갖고 있던 토지산 채권을 병한테 넘겨주면 그 순간 소유권은 이전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건 그냥 동산을 양도했다고 해서 이전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게 아니고 이 병이 누굴 찾아갑니까? 사업시행자를 찾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병을 뭐라죠? 이 사람을 여기서는 취득자라고 쓴 거죠. 이 취득자가 자기의 성명과 주소를 어디다 기재해달라고? 성명과 주소를 어디다 기재해달라고? 이 갑이 갖고 있는 뭐가 있습니까? 토지상한 채권 원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갑은 뭘 갖고 있다? 토지상환 채권 원부라는 건 누가 갖고 있다? 이 사업시행자가 갖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시행자는 누구한테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했는지 저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한테 발행했는지 얼마큼 발행했는지 그 목록 장부를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장부가 뭐다? 토지상환 채권 원부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 취득한 사람이 자기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에 기재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병의 성명과 주소가 채권 원부에 뭐 된다? 기재가 돼야 이게 올라가야 이름이 올라가야 비로소 소유권 이전력이 생긴다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소유권 이전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문제는 이 소유자였던 을이 토지상환 채권을 받은 걸 병한테 양도하는데 채권을 양도하지 않고 계약서만 써버렸어. 채권 안 줘버렸어. 그럼 그냥 을이 갖고 있어 채권을. 그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때는 양도할 때는 계약서만 주는 게 아니라 채권도 넘겨줘야 됩니다. 그럼 취득자는 그 채권을 가지고 또 누가 찾아간다? 사업시행자한테 갑니다. 그래서 누구 명의로 돼 있는 거? 취득자 자기 명의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을 명의로 돼 있잖아. 토지 소유자였던 원래 이 사람. 그 채권에 김영식 주권이니까 여기 김영식 주권이니까 성명과 주소가 누구 이름으로 돼 있다? 현재 을 명의로 돼 있잖아. 이 을 명의로 된 걸 누구 명의로 바꿔야 돼? 병 명의로 바꿔야 되잖아. 그래서 시행자한테 가서 채권을 주면서 누구 이름으로 돼 있는 걸 지우고 을 명의로 있는 걸 지우시고 이제 병인 취득자인 내가 소유자니까 내 이름으로 채권에 이름이 기재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다 기재돼? 토지상한 채권 요거야. 바로 이 토지상한 채권 여기에 누구의? 병인 취득자인 병의 뭐가 들어야 돼? 성명과 주소가 어디 된다? 기재돼야 됩니다. 어디에 기재된다? 이건 채권에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돼야 돼요. 그래야 뭐가 발생한다? 발행자랑 바로 사업시행자죠. 발행자인 사업시행자랑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런 데에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라는 게 생긴다. 이때 대항력이라는 건 바로 병이 소유자라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채권 원부에 기재돼야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고 을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이전하는 효력이 발생하고 채권에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돼야 발행자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 요건을 갖춘다라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기 써 있는 거야. 바로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병이죠. 그 사람이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에 기재해달라고 요청해서
성명이 원부에 기재돼야 이전력이 생기고, 이전력이야. 동시에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어디다 기재돼? 토지상한 채권에 기재가 돼야 됩니다. 안 되면 어떻게 될까? 발행자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즉 자기 거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게 되는 게 바로 대항력이 상실된다는 거. 자, 여기까지가 토지상한 채권에 관련된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토지상한 채권도 항상 시험 문제 영순입니다. 거의 매년 나다시피 하는 수용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 토지상한 채권도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아셨죠? 여기까지. 자, 다음 페이지 보자. 이제 뭐가 됐죠? 개발이 다 끝났습니다. 자, 보상비 줬잖아. 뭐 줬어? 원칙은 현금으로 주는데 토지상 채권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토지상 채권도 줬습니다. 어차피 보상이 끝났잖아. 그럼 이제 누구 거야? 이 땅들은 전부 다 사업시행자 땅이 됐습니다. 이제 뭐죠? 개발해버립니다. 지금 뭐가 끝났어? 개발 모양이 끝났네? 그러면 개발된 땅을 뭐하자? 조성된 토지 등을 공급하자입니다. 자, 이때 공급이라는 건 무슨 말이죠?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공급은 분양도 있고 임대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통상은 분양의 성격으로 이해하시면 된다 그랬죠. 공급이란 분양으로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물론 임대도 있다 그랬지만 보통 분양입니다. 그럼 조성된 토지 등을 뭐하자? 이제 분양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분양하려면 어떻게 되죠? 먼저 공급계획을 작성해야 됩니다. 누가? 시행자가, 사업시행자가 어떤 식으로 분양할 건지 우리가 분양계획 중에 공급계획서를 작성해가지고 그걸 들고 지정권자한테 가져가서 뭐 해야 된다? 제출해야 됩니다. 이거 재작년도 시험 문제 났었는데 어떻게 났다? 공급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라고 나서 틀렸었습니다. 공급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한테 승인받는 게 아니라 지정권자한테 제출만 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들은 그 공급계획을 작성을 가지고 시장수 구청장을 거쳐서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라고 냈습니다. 누구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들은 공급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에 제출하는 걸 어떻게 제출한다? 시장운수 구청장. 이때 시장은 대도시가 아닌 시장을 말해요. 그래서 아니 시장운수 구청장을 거쳐서 지정권자에게, 말하면 지정권자가 대도시장이 들어있으니까 그때는 누구한테? 그때는 시장운수 구청장을 써서 시도사들에게 지정권자의 시도사에게 제출하라고 이렇게 됐단다. 그래서 원칙은 어떻게 됐단다? 시행자가 공급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한테 제출해야 되는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들은 그 공급계획 작성한 걸 시장운수구청장을 거쳐서 지정권자한테 제출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죠. 자, 이때 공급하는 방법으로서는 첫째가 원칙은 경제입찰 방법입니다. 여기 경제입찰이라는 게 뭐죠? 가장 높은 가격으로 응찰한 자, 그게 최고가격이죠. 그래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뭐하는 거? 낙찰자라는 거. 그 자에게 주겠다. 그럼 여기 조성된 땅들 있잖아. 자, 여기 보십시오. 지금 여기가 지금 개발된 땅들인데 땅을 보면은 지금 어떻게 해서 여기 도로가 나 있죠? 모양새 보면 여기 지금 도로가 나 있어요. 이게 도로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저 땅 밑에는 뭐 있어? 전지시설, 가스시설, 통시설, 지역난방시설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조성된 요 땅들을 한 필지 한 필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 그럼 이렇게 나눠진 땅들, 이거 뭐죠? 이걸 분양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팔았죠. 벌써 여기는 뭐 했어? 공급받은 사람들이 건물을 졌습니다. 여기는 일부 건물 진 땅도 있죠? 아직 안 진 땅들도 여기 수두룩하게 깔려 있습니다. 땅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건물을 이미 지은 땅들이 있고 이미 분양이 된 거야. 그래서 분양받은 사람들은 이미 건물 짓기 시작하고 아직 분양되지 않은 땅들은 사람들에게 분양하는데 원칙은 무슨 가격을 한다? 경제입찰 방법으로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 최고가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를 한다. 그래서 1번 필지, 2번 필지, 3번 필지, 3번 필지 쭉 나누고 낙찰 예정가라고 써놨죠. 낙찰 예정가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응찰 가격 해서 써내립니다. 그 중에 최고가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 해가지고 그 쭉 나중에 그게 다 공고가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럼 이게 원칙은 경제입찰이죠. 그런데 뭐 하는 것도 있다?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추첨 뭐죠? 가격을 사전에 미리 정해놓습니다. 이거 분양가 제곱미터당 얼마라고 정해놓고 이거 사고 싶은 사람 있으면 오세요 그럽니다. 그럼 몇 명이 왔죠? 그 중에 뽑으세요 그러죠. 그래서 당첨된 자에게 주는 거 이건 뭐란다? 그걸 추첨을 합니다. 그리고 왜 추첨을 할까요? 이유는 경제입찰에 붙여버리면 분양가가 상상외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고덕지구 이번에 그 상업용지 분양하는 걸 한번 봤더니 고덕지구 분양하는 거 여러분들 고덕지구 어딘지 아십니까? 저기 삼성전자 들어오겠다는 평택에 있는 그 고덕지구입니다. 거기에 이번에 상가 첫 입지 분양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여러 필지가 쫙 나왔었는데 그 중에 한 필지 너무 좋은 것도 아니고 너무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중간 정도 되는 거 하나 딱 찍어서 요거 예정가가 약 20억 정도. 그런데
실제로는 그거에 배 이상은 써야 된다 해서 한 40억 내지 50억 쓰면 되겠다 싶어서 한 50억 딱 써놨더니 웬걸 72억인가가 낙찰됐습니다. 70억이 넘어버렸습니다. 뭐야 이거. 예전가는 20억으로 나왔던 게 그게 실제로 써낸 거는 한 50억 써내면 될 거다 싶어서 50억 써냈더니 웬걸 70억이 넘어서 낙찰됐으니 이런 걸 뭐란다? 과열현상이라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항상 이 부동산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요? 너무 소문이 많이 나면 사방팔방에서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되지도 않는 가격으로 써내가지고 낙찰받아 가져갑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금액으로 저걸 받아가지고 과연 저게 장사가 될까? 돈이 될까? 그래도 돈 되는 경우가 있어. 왜? 또 그렇게 70억에 산 걸 또 90억에 사겠다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꼭 뭐 하는 거와 똑같은지 아십니까? 폭탄 돌리기 같아요. 폭탄 돌리기. 그러니까 그냥 각 잡고 뛰는 거야. 뛰다가 맨 마지막에 있던 사람이 빵 터지는 순간 그 사람은 뒤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쭉 올라가. 근데 저거 올라가서는 안 되는 금액인데 끝도 없이 올라가 버립니다. 폭발하는 순간 그 갖고 있던 마지막 갇힌 사람은 터져 죽는 거죠. 이게 폭탄 돌리기라고 하는데 지금 요새 폭탄 맞은 사람들 자꾸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11.3 대책 나오고 나서 부동산 경기가 많이 죽었죠? 그래버리면서 지금 강남도 아파트의 값도 많이 떨어졌죠? 또 특히 이자가 오르면서 상가들에 있는 타격 요새 지금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뉴스 나온 거 보니까 특히 상권 괜찮았던 지역들 프리미엄 1억 내지 2억씩 막 붙어있던 지역이 프리미엄이 다 사라지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발생하면서 권리금 있잖아? 그 권리금도 다 사라지고 있는 이런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경기가 죽어버리면서 상권이 급격히 쇠퇴해지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 샀던 사람만 권리금 2억 주고 샀는데 2억이 다 사라지고 있단다. 돌아버리는 거죠. 그런 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너무 과대평가되는 거, 고평가된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아마 당분간은 조정기를 거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거기도 저걸 과연 70억대로도 저걸 받아가지고 저게 수익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낙찰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게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제입체를 붙여버리면 그런 고분양가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건 안 되는 것들, 너무 가격을 비싸게 받아서는 안 되는 것들은 뭐라자? 추첨의 방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가격을 사전에 미리 정해놓죠. 근데 어떤 것들은 추첨일까? 딱 4가지만입니다. 여기서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되는 주택건설용지, 공공택지, 330제곱미터 이하되는 단독주택용지, 공장용지 이 4가지만 추첨의 방법을 하라고 됐습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첫 문제 잘 납니다. 그러면 이런 건 왜 그럴까? 자, 국민주택 규모가 뭐죠? 주거 전용 면적 기준 85제곱미터 이하되는 거. 주거 전용 면적 기준 원칙 85제곱미터 이하되는 걸 국민주택 규모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은 뭐라 한단다? 주택건설 용지. 그런 85제곱미터 이하되는 주택을 건설할 땅을 분양할 때는 그때는 뭘 한다? 추첨을 하지. 그걸 경제입체를 붙이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죠? 85제곱미터 이하라는 국민주택은 서민용주택의 대명사거든요. 서민용주택이거든. 그건 평수가 큰 게 아니잖아요. 서민용주택이거든. 이거 쉽게 말하면 24평짜리거든. 24평짜리 밖에 안 되는 아파트니까 그건 흔히 우리가 말하는 서민용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비싸게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다. 주거 전용 면적 기준으로 가고. 그럼 분양 면적은 한 30평 초반대. 30평 초반대가 사실은 국민주택 규모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 하자는 얘기야? 그래. 서민용주택이니까 비싸게 받지 말자. 왜? 아파트 질 땅을 경제입체를 붙여서 비싸게 팔려버리면 나중에 분양가도 어떻게 되죠? 고분양가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서민들이 그걸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서민들을 위해서 이런 국민주택 규모에 대한 주택건설은 싸게 공급하겠다. 바로 추첨을 합니다. 또 공공택지도. 이 공공택지는 주택법에서 나와요. 10가지 공공사업으로 개발 중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라는 게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주택법에서 보도록 하고 하여튼 공공택지를 분양할 때도 공공택지는 싸게 분양하겠다. 바로 추첨을 합니다. 또 330제곱미터에 되는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이 아니야. 단독주택입니다. 그때 면적은 얼마 된다? 100평 이하 되는 거. 330제곱미터니까 100평이죠. 그럼 100평 이하 되는 작은 단독주택용지는 비싸게 받지 않고 그때는 추첨의 방법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공장용지. 그리고 공장 같은 걸 치면은 아무래도 지역경제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되죠. 왜? 거기 취업하기도 이제 유발을 시키고 또 거기서 나오는 세금도 또 지방세도 많이 나오니까 이런 공장용지 같은 건 오히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대단히 저걸 도는 건 좋아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 비싸게 받지 않는 추첨의 방법을 한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자, 수익이야기의 방법도 있죠. 이때 수익이야기라는 게 뭐죠? 학교용지나 또는 공공청사용지 같은 거, 즉 뭐 짓는데
초등학교 짓겠대요. 중학교 짓겠대요. 그 땅 살 사람 와 그랬더니 사립학교가 아닌 이상 누가 온단다? 예, 교육청에서 와서 앉아있습니다. 그 해당 교육청에 와서 앉아있는데 그걸 경제이찰에 붙입니까? 추첨의 방법에 붙입니까? 하나밖에 안 와 있는데 그건 무슨 계약이다? 수익계약이죠. 수익계약은 뭐 하는 겁니까? 가격을 흥정하는 겁니다. 얼마로 분양할 테니까 너 받을래? 너무 비싼데? 그럼 얼마 줄 테니까 받을래? 그러지 뭐. 그런 식으로 협의해서 정하는 게 수익계약인데 그런 학교용지 같은 거 공공청사용지는 뭐죠? 바로 시청 건물 지을 땅, 도서관 건물 지을 땅 이런 것들은 뭐 할 수밖에 없어? 수익계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공공용지를 공부하는 건 수익계약이다. 또 토지상한 채권에 따라 토지를 상환할 때도 수익계약입니다. 아까 토지상한 채권은 토지 소유자가 뭐 할 때만 발행한다 그랬죠? 원하는 경우만 발행한다 그랬잖아. 강제 발행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원하니까 원하게끔 만들어야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을 흥정합니다. 야, 너 현금으로 보상비 가져가지 말고 토지상 채권을 가져갈래? 그럼 나중에 너한테 땅은 평당 얼마씩 줄게. 싸게 줄 테니까 대신 네가 받아야 될 돈이 토지상 채권이 아니라 보상비 받을 게 1억이었었어. 근데 1억을 현금으로 가져가지 말고 채권으로 가져갈래? 그렇게 꼬시는 거죠. 그러면 너한테는 평당 이거 100만 원씩만 줄게. 이거 나중에 너 분양받으려면 한 2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너한테는 100만 원에 싸게 줄게. 그러면 이제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가만히 있어봐. 이거 보상비 받는 걸 현금으로 받는 것보다는 채권으로 받았다가 나중에 그 땅을 받아서 그 땅을 되팔아버리면 더 수익이 날 것 같다? 그때는 채권 달라고 하겠죠. 그러면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왜 채권으로 주려고 노력할까? 보상비가 부족할 때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보상비는 사전에 미리 예측해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평당 10만 원씩만 주면 이 땅을 살 줄 알았어. 근데 웬걸? 10만 원씩 준다면 총 보상비 1,000억이면 이 땅 다 샀을 줄 알았어. 근데 보상비를 주다 보니까 주변에 땅값이 올라가지고 평당 15만 원씩 들어가네? 그러면 1,000억 갖고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얼마 돼? 1,500억이 있어야 총 보상비를 다 줄 수 있죠. 근데 마련한 돈은 1,000억밖에 마련이 안 돼 있어. 그럼 나머지 부족한 500억을 뭐로 발행한다? 토지상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건 강제 발행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가 원하기만 발행하라 그랬으니까 사도록 유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려면 그 사람들에겐 땅을 비싸게 파는 게 아니라 싸게 줄 테니까 네가 채권 가져갈래?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무슨 계약인다? 수익계약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경제입찰이나 또는 추첨으로 했는데 그 결과 2번 이상 유찰이 돼버리면 2회 이상 유찰돼 버리면 그때는 수익계약으로 팔아도 좋다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경제입찰이나 추첨을 했는데 2번 이상 유찰됐단다? 그때는 수익계약으로 공급해도 좋다라고 됐죠. 이런 게 공급하는 방법에서 3가지. 그 다음에 마지막 뭐도 있죠? 하나 더 원형지 공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원형지 공급은 여기서 설명 안 했어요. 다음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자, 이건 중요한 거라서 따로 썼습니다. 자, 원형지가 뭐더냐? 원래 형태 땅이란 뜻입니다. 원형지. 다시 말하면 개발된 이렇게 만들어진 땅으로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조성이 끝난 땅, 새로 개발된 이런 땅으로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싹금은 게 아니고 개발되지 아니한 땅. 이 중에 일부 여기 개발되지 아니한 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개발되지 않은 땅이 있을까? 자, 이런 데죠. 이 안에 있는 현재 있는 땅 중에 이런 식으로 현재 돌들이 참 멋진 돌들이 참 있습니다. 또는 나무들이 300년 된 수령의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개발하자? 그럼 아까 개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평지식으로 다 까문 게잖아. 그 불도저가 와가지고 싹 밀어버리잖아. 이렇게 개발하잖아. 그러면 그 멋진 돌덩어리 있던 것들 다 부셔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300년 나무도 다 잘라내야 되고 그러고선 개발하는 게 잘하는 거냐?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원래 있는 형태의 이 땅을 그대로 살려보자는 얘기야. 멋진 돌덩어리들을 그냥 살리고 여기는 300년 된 나무도 살려가지고 그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때는 뭐 준다? 개발되지 않은 이 땅으로 분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개발되지 않은 땅을 주겠대. 즉 싹 까뭉개서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땅만은 여기는 나머지는 싹 까뭉개겠지만 이 땅만은 까뭉개지 않고 그냥 남겨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분양하겠대. 이걸 무슨 땅이란다? 원래 형태의 땅, 원형지라는 걸 그걸 공급하겠답니다. 그때 도시를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 입체적으로 개발해서 필요할 때만 그때는 뭘 받아야 돼?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 시행자가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권자한테 가가지고 여기를 왜 원형지로 공급해야 되는지 그 승인을 받아야 돼. 이건 쉽게 말하면 개발되지 않은 땅이니까 그냥 맨 땅을 갖다 팔아먹는 거니까 이거 잘못하면 봉익임선달 논리야. 쥐는 하나도 사업 시행자는 여기 투자한 거 없이
맨 땅을 그냥 팔아먹는 거니까 이건 공익인선달 논리가 될 수 있으니까 함부로 원연지 공급은 안 되고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원연지 공급할 수 있고 그때 이 원연지 면적은 전체 구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된다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을 다 원연지로 공급한다? 그건 안 됩니다.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까지의 한정해서 그것만 원연지로 공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거 그것도 기억해 두십시오. 그때 원연지 개발자는 누구만 될 수 있다? 즉 원연지를 공급받는 건 이걸 공급받아서 개발할 수 있는 자는 아무나 원연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만 있다? 5명만 있습니다. 첫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청, 두 번째 공공기관, 아까 토수, 농관, 철매 6개 있었죠? 그 다음에 지방공사, 여기 누구는 빠지죠? 정부 출연기관 맞았어요. 아셨죠? 정부 출연기관은 빠지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공시행자들 중에서 정부 출연기관은 빠져있다는 걸 조심하시고 그 자들을 뺀 나머지들은 공공기관들 플러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시행자가 실시한 공모에서 선정된 자. 이것도 무슨 말이죠? 국가나 지방자치나 또는 공공기관이 뭘 했습니까? 이 원형지를 여기 있는 현재 상태의 이 땅을 어떤 식으로 개발하면 가장 효율적이고 못 떨어질 것인지 한번 너희들이 그림을 가서 갖고 와보래. 현재 있는 이 땅을 까뭉개지 않고 개발할 때 어떻게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는 게 가장 좋을 건지 한번 니들이 그림을 그려서 한번 갖고 오라는 얘기야. 그랬더니 그 공모를 해버렸더니 제일 잘 만들어 온 사람이 있어. 딱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 그때는 그 자를 뭐로 정하자? 그 자를 원형지 개발자로 선정하자는 얘기야.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나 그런 자들이 누구한테 자 여러분 요 원형지를 어떻게 개발하면 가장 좋을 건지 한번 그림을 그려서 가져와 보십시오. 그랬더니 누군가 갖고 왔는데 그게 마음에 딱 들어. 그럼 네가 여기를 네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한번 개발해봐라 라고 그 자를 원형지 개발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자, 5번째 원형지를 뭐 하는 자? 학교나 또는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 그래서 원형지를 여기다 뭐 짓는데? 학교를 지려고 한대. 예, 학교 같은 데는요 보통 산 같은 데 이렇게 비털면 같은 데 학교 같은 거 많이 짓잖아. 그러면서 그 자연석을 그대로 이용하고 나무들 우거진 걸 그냥 이용하겠다. 그게 학교 조성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학교를 쓰겠다. 또는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로 정한다? 원형지 개발자로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5명만 지정합니다. 그때 원형지 개발자는 어떻게 선정할까? 그 원형지 개발자 선정하는 방법 원칙은 수의계약입니다.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이전까지 배울 때 원칙이 수의계약인 건 없습니다. 다 원칙이 뭐죠? 경제입찰입니다. 예외가 수의계약이죠. 근데 여기 원형지 공급은 원칙의 원형지 개발자 선정은 수의계약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여기 나오잖아. 원형지 개발자들 누구누구 있었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그 다음에 국가나 지방자치, 공공기관의 시행자가 실시한 공모에서 선정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일종의 무슨 성격이다? 공공시행자 성격을 갖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공공시행자니까 얘들은 그 원형지 개발자 선정할 때는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경제입찰을 붙여버립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죠? 한국토지도공사 경제입찰 붙입니까? 그런 건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경제입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원칙이 뭐다? 그러니까 얘들은 수의계약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다만 5번째 했던 거 학교나 공장부지로 다 사용하는 사람 학교나 공장부지로 사용하는 자죠. 그 자만은 이건 여러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학교 용지 살려고 하는 거 대학교 용지 여러 대학에 와서 살 수 있죠. 또 공장부지는 더 많죠. 그런 것들은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이건 경제입찰에 붙이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그것도 경제입찰에 붙였는데 몇 회 이상 유찰되었다? 2회 이상, 2번 이상 유찰되면 그때는 무슨 계약으로 할 수 있어?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이 원형지 개발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뭘 한다? 수의계약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공공기관들이니까. 그런데 학교나 공장용지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원칙은 수의계약이 아니라 경제입찰을 붙이는데 그것도 2회 이상 유찰되면 세 번째부터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가죠. 그때 원형지 공급하는 가격은 그 가격은 얼마에 팔래? 가격은 그냥 감정가격이 아니고 개발계획이 반영된 감정가격에 그랬습니다. 자, 우리 개발계획이 뭐였었죠? 처음에 나왔었잖아. 개발계획이라는 건 바로 뭐죠? 현재 있는 이 자연 상태에 있는 땅을 싹 까뭉개서 그죠? 이 땅을 까뭉개서 어떻게 만들겠다? 이렇게 만들겠다는 청사지를 무슨 계획을 한다? 아까 개발계획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현재는 이 땅, 여기가 만약에 원형지가 여기라면 이 원형지인 여기를 현재 개발되지 않은 땅으로 평가한 금액을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개발이 됐다면 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개발이 됐다면 이라는 게 개발계획이 반영된 감정가격입니다. 그럼 개발계획이 반영된 감정가격은 가격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게 나오겠죠. 왜? 개발되지 않은 땅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개발이 됐다면 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당연히 값이 올랐겠죠. 따라서 개발계획이 반영된 감정가격이라는 건 가격이 대단히 비싸다라는 걸 전제로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 개발계획이 반영된 감정가격에다가 뭐까지 표한다? 그 여기까지 들어가는 뭐가 있을까? 진입도로 같은 걸 이렇게 도로를 냈다면 그 기반시설 공사비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원형지까지 들어가는 도로 같은 걸 냈다면 그 기반시설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뭐란다? 기준가격으로 하는 겁니다. 조심할 건 그 가격으로 한다 하면 틀려버려. 그게 아니고 그걸 기준으로 누구하고 시행자하고 원형지 개발자하고 협의해서 그 공급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격을 협의해서 정한다라는 거, 그 금액을 기준으로 가격을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이때 원형지를 공급받는 건 일정 기간 동안 매각을 제한받습니다. 즉 일정 기간 동안 팔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기간일까? 원칙은 10년인데 그 10년이란 원형지 공급계약일로부터는 10년 동안이야. 원형지 공사료 공고일로부터는 5년 중 먼저 끝나는 기간 동안은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원형지 팔기 위해서 공급 계약을 썼습니다. 원형지 공급 계약일이 이날이라고 했잖아. 계약일이야. 그럼 그날부터는 몇 년 동안? 10년 동안은 매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전매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매각지 아니야. 그런데 원형지 공급 계약 체결하고 나서 원형지 공급을 받았어. 그리고 여기서부터 뭐였죠? 개발에 들어갔어. 그래서 공사가 다 끝난 건 언제? 이날이야. 그럼 원형지에서 원래 목적의 공사가 다 끝났어. 그럼 공사 완료가 됐죠. 공사 완료 날 공고일. 날이 공고일하면 공사 완료 공고일은 이쯤 중간쯤 될 것이고 그로부터는 몇 년? 5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5년입니다. 그래서 기간을 잡으십시오. 언제부터다? 여기 계약일로부터는 10년간, 그 다음에 공사완료 공고일로부터는 몇 년간? 5년 중에서 그 중에 뭐 한 거? 먼저 끝나는 시점 그랬습니다. 그래서 5년이란 기간 중에서 요게 먼저 끝나냐? 여기에 먼저 끝나냐? 현재는 5년이 먼저 끝났죠? 먼저 끝나는 기간, 그때까지만. 그럼 결국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될까요? 여기서 보면 여기서부터 공급 기저를 받았죠? 그럼 계약일로부터는 10년, 공사일로부터는 5년이니까 바로 요까지죠. 여기까지는 공급 계약해서 받았죠? 이때까지는 뭘 받는다? 전매 제한을 받는다는 거. 그래서 계약일로부터는 10년, 공사일로 5년 중 먼저 끝나는 기간. 여기까지는 전매 제한을 받는다는 거. 이 이후부터는 전매도 괜찮지만 이전에는 원래는 전매가 안 되는 게 원칙이더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전매 제한을 받지 않는 자들이 있어. 누구죠?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즉 원형지 개발자 중에서 아까 했던 1번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원형지 공급받은 걸 1년 만에 2년 만에도 매각해도 관계가 없어. 누구들만 제한받는다? 나머지 2, 3, 4, 5들은 원형지를 공급받았으면 공급계약일로부터는 10년간, 원형지 공사완료 공고일로부터는 5년간은 중 먼저 끝나는 기간 동안은 매각을 할 수 없도록 됐다는 거. 근데 국가하고 지방자치는 그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낸 적이 있는지 아십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원형지 공급계약으로부터 10년 동안은 매각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시험 문제 냈었어. 그렇습니까? 아니, 지방자치단체는 원형지 공급계약으로부터 10년 동안은 매각할 수 없다? 아니, 매각해도 됩니다. 왜? 국가하고 지방자치는 매각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그걸 기억합니다. 아셨죠? 요까지가 어디 나온 거? 핵심 정리 23번 원형지 공급에 관한 요 내용들, 그게 지금 설명한 뒷장에 여기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늘 강의의 마지막 23번 핵심 정리 23번 조성토지 등의 가격평가. 자, 원래 수용 방식으로 할 때 가격평가는 어떻게 한다? 원칙은 감정가격입니다. 감정평가가 한 가격을 하자는 얘기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감정가격 이하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감정가격 이하로 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 학교나 폐기물 처리시설,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같은 거. 학폐공사. 그래서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그때 사회복지시설은 무료시설에 한해서만 감정가격 이하입니다. 무료시설. 만약에 유리시설 어떻게 되죠? 유리시설은 그때는 감정가격을 해야 되나? 그래서 무슨 시설만 그런다? 무료로 하는 시설만 그때는 사회복지시설은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수용 방식을 할 때 가격은 감적 가격을 하는데 학폐공사라고 해서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공공청사 무료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거는 감적 가격 이하로 공부할 수 있다. 그래서 학폐공사가 뭐죠? 조폐공사 형님을 학폐공사라고 합니다. 조폐공사 돈 찍어내는 데 있죠? 네, 조폐공사 형님이 뭐다? 학폐공사입니다.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감적 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시설들이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가 지금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수용 방식에 관한 내용들을 다 봤습니다. 자, 마지막 수용 사용 방식에 관한 한번 정리를 딱 하고선 오늘 강의를 끝내도록 하죠. 자, 한숨 돌리고. 힘들죠? 네, 공부라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준비는 뭐랬죠? 오늘 강의 브리핑 뭐였었습니까? 네, 준비된 자만 기회를 잡는다 그랬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는 기회가 왔다는 사실도 모르고 기회가 와도 왔다는 것도 모르고 당연히 모르니까 잡을 수도 없습니다. 누구만 잡는다? 준비된 자만 기회를 잡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뭘 준비하셔야 돼? 기회를 잡기 위한 준비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지금 공부하는 게 오직 시험 붙기 위한 목적만은 아닙니다. 나중에 시험 붙고 나서 여러분들이 신고하려면 뭐 해야 돼?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고객이 쳐들어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 이래서 몰라서 버벅거리고 자격증만 따면 뭐합니까? 나가는 손님 말이죠. 뭐 이런 빙신 같은 부동산이 있어. 아는 게 아무것도 없네? 그러고 나가버리면 자격증 따가지고 뭐 할 겁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건 힘들더라도 하나하나가 다 나중에 나한테 업할 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준비된 과정으로서 내가 겪어야 되는 고난이다 생각하시고 뭐 하셔야 돼? 극복해 나가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하자. 자, 수용 사용 방식에서는 누구만 수용할 수 있다? 조합을 제한 모든 시행자는 다 수용할 수 있는데 민간 시행자는 함부로 수용할 수 없다.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까지 받아야 민간 시행자들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용에 관해서는 원래는 공익사법에 있는 걸 적용하는 게 원칙인데 이 도시개발법에서 특별한 특례가 있으면 그걸 우선 적용합니다. 어떤 게 있죠? 사업인접 및 고시를 국장한테 받으러 갈 필요 없습니다. 뭐만 있으면 돼? 수용 또는 사용 대상자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하면 한마디로 세목고시가 있으면 그때부터 사업인접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수용권이 생깁니다. 재결 신청은 이거 금액 좀 정해주세요 라고 관할 토지에서 신청하는 재결 신청은 1년 내 할 필요가 없고 도시개발 사업 시행기간 종료일까지만 재결 신청하면 됩니다. 자, 보상비를 주는데 현금으로 주지 않고 나중에 조성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주겠다는 토지사안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함부로 발행할 수 없고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발행하는데 그때 매수대금의 일부인 분양 대상 토지 건축물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2분의 1까지만 토지사안 채권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때 민간 시행자들만은 지급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고 모든 시행자들은 발행 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때 기명시증권으로 발행하는데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이전 양도할 수 있는 게 토지사안 채권의 특성입니다. 이때 넘겨받은 취득자는 자기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에 기재해달라고 요청해야 되고 그때 그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한 채권에 기재되지 않으면 발행자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이전력과 대항력에 대해서 구분해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때 조성된 토지 등은 어떻게 공급할래? 원칙적으로는 사업시행자는 공급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한테 제출해야 되는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들은 시장운수 구청장을 거쳐서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라고 냈습니다. 근데 공급하는 방법은 원칙은 경쟁입찰을 한다. 즉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라는 경쟁입찰을 하는 게 원칙인데 뭐를 할 때는 국민주택 규모에 되는 주택건설용지, 공공택지, 330여 비에 되는 단독주택용지, 공장용지 이 네 가지는 무슨 방법을 한다? 추첨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것. 그때 학교용지나 공공청사용지 같은 공공용지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하는 게 원칙이고 토지사안 채권에 따라 토지를 상환할 때도 수의계약을 하고 경제입찰 또는 추첨의 결과 2번 이상 유찰돼 버리면 그때도 그런 건 경제입찰 추첨으로 안 하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 뭘 주는 게 있다? 원형지로 공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원래 형태의 땅, 아직 개발되지 않은 원래 형태의 땅. 왜 주죠?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 입체적 개발이 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만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서 구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에서만 그런 원형지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때 원형지는 아무나 공급받는 게 아니고 원형지를 개발할 수 있는 자는 5명만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시행자가 실시한 공모에서 선정된 자들 또는 원행지를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들은 원행지 개발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그때 선정하는 방법은 원래는 공공기관들이다 보니까 원칙은 수의계획인데 학교나 공장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들은 경쟁차를 붙여야 되고 그때도 경쟁차이 2회 이상 유찰되면 2번 이상 유찰되면 그때는 그 학교나 공장 부지도 수의계약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원행지 공급하는 가격은 개발계획이 반영된 감정가격에다가 그 기반시설 설치 공사비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시행자하고 원행지 개발자가 협의해서 가격을 결정하면 됩니다. 이 원행지를 공급받았으면 공급계약일로부터는 10년간, 원행지 공사료 공급일로부터는 5년 중 먼저 끝나는 기간 동안은 매각할 수 없는 게 원칙인데 국가나 지방자치는 그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매각 제한을 받지 않는다. 마지막, 그때 수용 방식을 할 때 가격은 어떻게 평가한다? 원칙은 감정가격으로 결정하는데 학교나 폐기물 처리시설, 공공청사, 무료 사회복지사 같은 것들은 학폐공사, 이거는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는 도시개발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어렵다고 하는 여러분들 환지방식에 관한 것 여러 가지 그림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그건 언제 보자? 다음 주에 환지방식에 관한 것 2시간에 거쳐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앞부분 또 2시간에 거쳐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건 다음 주에 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그래서 독감도 상당히 유행하죠? 저도 일주일 동안 또 감기에서 지금 계속 골골하고 있는 건데 저 오늘도 지금 목이 많이 가라앉아 있어요. 사실은 의사한테 갔더니 의사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설명을 다 듣더니 일주일 동안 그냥 참으셨네요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독종이랍니다. 밤새도록 알면서도 병원도 안 가고 그냥 버티고 버텼더니 의사가 한다는 소리가 그냥 자연적으로 지금 치유가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별로 약 먹을 것도 없답니다. 그래서 그냥 버티시랍니다. 나보고. 그래서 그냥 뭐 해열제 몇 개만 달라면 들어가지고 그냥 나왔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몸 관리 잘 하시면서 또 마지막 우리 준비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